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국과의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나온 얘기는 이제 자국을 겨냥해서 중국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미증시는 이렇게 모두 다 밀렸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기술주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간밤 지나서 장 마감 이후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죠. 네, 테슬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요. 매출 자체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약 5%가량 미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때문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약 2%에 달하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 테슬라.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대중 소프트웨어 보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과 함께 이 넷플릭스가 10% 급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다우 지수는 0.7%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거의 1%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주들이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 S&P 500도 0.53% 하락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방 압력을 가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 이 그간 다시 한번 사이가 유화되나 싶었었던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발언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유의미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밤사이에 분위기가 또다시 심각하게 고조가 됐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수출 제한, 이 히토류 관련 제한에 대한 보복으로서 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광범위 수출 제한을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광범위라는 것의 의미는요. 제품이 전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트북을 포함해서 제트 엔진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밤사이에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역시 투심을 악화시켰고요. 두 번째로 이 그간 진정세를 보였었던 은행주들의 지역은행주들의 이 대출 부실 우려 완전히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나 했는데 밤사이에 다시 한번 이를 부추기는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저신용을 의미하죠.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프라이마랜드 캐피털이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고요. 또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이번 파산은 이 지난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번 지역은행 부실 사태의 시발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이 트라이컬러 홀딩스의 청산형 파산에 뒤이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연쇄 부실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도미노처럼 다시금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불과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남겼었죠.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트라이컬러 홀딩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바퀴벌레의 비유를 했습니다. 한 마리의 바퀴벌레가 눈에 보인다면 주변에 분명히 몇 마리가 더 있을 것이다,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숨어 있는 또 다른 바퀴벌레였네요.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밤사이에 10%가량 급락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예상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인데 브라질의 세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출을 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타격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2022년부터 3년간 이어졌었던 브라질 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6억 2천만 달러가량을 사측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세금 비용에 크게 작용이 되면서 실망감을 안긴 넷플릭스였고요.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주로 어떤 업종에 집중이 됐고 어떤 업종에서 빠졌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불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 시장이고요. 특히나 그간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기술주들 또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큰 기술주들이 특별하게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보시자면 가장 첫 번째로 반도체단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다행히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에 AMD가 약 3%간 하락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도 흔히 알고 계시는 이 짐 크레머의 입이었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이 AI 반도체를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타격한 것은 바로 오클로였습니다. 오클로가 현재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폭등한 상태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때문에 오늘 테마성 섹터들, 원전주들과 양자 컴퓨팅이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그게 AI 반도체까지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약 5%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AI 반도체까지 이런 고평가 논란이 확산되는 계기였습니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과 순이익 전망치 모두 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번졌고요. 팔란티어가 굉장히 또 3%가량 하락하는 강한 이런 급락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00%가량 급등했던 이 과열 논란주 중에 하나였다는 점을 확인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불안감이 굉장히 강해진 시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밤사이의 특징주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테슬라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장 마감 직후에 5시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매출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5%나 낮게 나왔고요. 또 이 전년비 대비해서는 주당 순이익이 31%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의 주가 흐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입니다. 약 1.6%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 테슬라인데 부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장중에 전해졌습니다. 잠시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테슬라가 배터리 연결 결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13,000대가량의 차량을 리콜한다는 소식이 또 다시 한번 정규장에서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실적 실망감까지 더해지니까 현재 2%의 추가적인 애프터마켓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1.8%가량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이 아마존의 AI 스타트업 고객 발굴 시스템이 상당한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지적이 따랐기 때문인데요. 그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이 유망한 AI 스타트업 고객을 발굴해내는 방식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서지 AI와 같은 이 소자본, 고평가 스타트업들을 줄줄이 놓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주요 고객사인 엔트로픽이 현재 알파벳과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도 장중에 전해지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워간 아마존이고요. 애플도 1.64% 하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불협화음이 커질수록 가장 대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M7 종목이죠. 거기에 더해서 아이폰 에어가 이번에 상당히 또 많은 기대를 얻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첫 출시됐을 때의 반응이 상당히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지난 수요일 중국에서 드디어 이제 에어 판매까지 개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가 구매보다는 제품을 체험하고 구경하는 데 그쳤고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아이폰 17 프로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슬림한 새로운 모델보다는 조금 더 무겁지만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이 프로 모델을 찾는 고객이 더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삼성이 이 애플 비전 프로 가격의 절반 수준인 갤럭시 XR 헤드셋을 출시한 점 역시 애플에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0.01%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장 막판 들어서 굉장히 극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AI 사업부 개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 6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메타가 이를 갈고 신설한 부서에서만큼은 전혀 인사 이동이 없었다는 면에서 장 막판 들어서 약간의 안심 매물이 들어왔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0.56% 상승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언제 어디서나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을 모토로 윈도우와 엑스박스 간의 통합을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죠. 거기에 활용 점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현재 ROG 엑스박스 엘리 라인업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던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또 이어서 구글은 0.47% 상승했는데 밤사이에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다들 부진했다는 말씀 종전에 드렸습니다만 구글이 상당히 획기적인 이런 이슈를 발표한 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 구글의 양자 컴퓨팅 칩이죠. 이 윌로우가 13,000배나 빠른 알고리즘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고요. 또 두 번째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가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차량에 탑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구글 역시 긍정적인 이런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 이외에 이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한 세 가지의 주요한 종목들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GE 버노바입니다. 1.59% 하락했는데 이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그나마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 3분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1.64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주당 순이익에서 실망감이 나왔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GE 버노바고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에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램 리서치는 이제 테슬라와 비슷한 시점에, 그러니까 종전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2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음 분기 역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 리서치의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현재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IBM이 1.94% 정규작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 지금 시각에는 시간외에서 급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분기 호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소 실망감을 자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재 IBM의 주가 상황입니다. 약 4%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테슬라든지 IBM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헤드라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세부 항목이 얼마나 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들었는지, 기대를 충족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실적 발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마일스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3.93%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되돌림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연기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밤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 라면서 공급 차질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1,432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여전히 큰 변동성이 없어 보이고요.
또 비트코인은 3.43%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반대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0.2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4,100달러 선의 고지를 탈환했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재부각되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역시 소폭이나마 하락 이어갔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하루 동안 상당히 이 뉴욕 증시 분위기가 많이 급변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언이었죠. 대중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규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전날에도 굉장히 좀 애매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관세 협상이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남겼는데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됐고 이는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의 통행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 즉 노트북이나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한 수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이 히트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항만 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적용했던 것처럼 기업 자원 관리나 컴퓨터 지원 설계 등 산업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제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번 검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역 협상을 앞둔 전략적 압박 카드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좋은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계속 남기고 있죠. 양측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라 나올 수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로 전거래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심술궂어 보일지는 몰라도 비즈니스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에이펙을 코앞에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높아 보이고요. 또 이어서 우리와 미국과의 협상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몇 가지 핵심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급히 방미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오늘 하워드 어트니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끝나고 오여서 오늘 남아있는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양측이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진전의 신호로 읽히긴 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입니다. 한국은 통화 스와프 체결보다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의 균형이 이루는 투자 구조 설계에 집중하고 있죠.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필수지만 그보다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규모를 줄이고 동시에 우리 정부가 펀드에 대한 직접 운영에 개입할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측이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협상이 맞빠진 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명확한 합의는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동차 25% 관세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네, 이 다카이치 트레이딩으로 엔화가 약세를 안 그래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마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좀 자동차 산업이 거의 굉장히 크게 악재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커지네요. 이어서 테슬라 실적도 장 마감 이후에 나왔죠. 거의 뭐 발표가 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만 마이너스 2%대 시간의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해서 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이 2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최근 공제 종료를 앞둔 수요가 몰리면서 매출이 늘었고 차량 인도 대수도 약 49만 7천 대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이익이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죠. 조정 주당 순이익이 0.50달러로 예상치 0.54달러에 못 미치자 주가는 장마감 이후 2%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둔화된 배경으로는 대출권 거래를 통한 규제 크레딧 매출이 40% 이상 급감한 점, 그리고 유럽 시장 판매 부진 등이 꼽힙니다. 미국 정부가 내연기관차 제조사의 벌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규제 크레딧 판매 유인이 줄었고, 유럽에서는 경쟁 심화와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발언에 따른 소비자 반감 등이 매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등 비용이 들면서 순이익이 고꾸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매출은 늘었지만 질보다 양에 치중된 성장세로 평가받고 있고 세제 혜택 종료 이후에 실질 수요 유지 여부가 불투명 점 등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전기차 판매만으로 쌓아 올렸던 실적들은 아니었죠. 그간 실적들을 봤어도 이 말씀 주신 이 탄소 배출 규제 크레딧을 판매한 그런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매출이 꺾인 점이 아무래도 악영향으로 가장 강하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톱! 네,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정부에서 지금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지금 수출 제한을 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게 히토류를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미중 기술 전쟁에 좀 불씨가 붙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관련한 브리핑 먼저 얘기해보고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규제 대상은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11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지만 실제 발효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쓰인다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AA 반도체 수출 제한과 해제 조치를 반복하며 대중 통상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55%,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기술 전쟁 2라운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좀 트럼프한테 계속 아쉽네요. 저는 그 20년 전부터 이런 관세 얼개를 짰다고 그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상 못했을까? 그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이 와서 이제 여러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킬레스건을 확실히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20년 전에 안 사람이나 누가 아무도 그걸 언급을 안 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제도적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국이 이걸 쥐고 흔들 것을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정치인도 예상을 못했는가. 그다음에 트럼프도 관세 전쟁을 20년 전부터 이걸 자기가 짰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닌 시절부터 그럼 조금 더 철두철미했다면은 이걸 가지고 아킬레스건을 흔들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했으면 지금 엄청난 우위에 설 수가 있었는데 하나의 카드를 뺏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 얘기를 한 대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인지 루비오 국무장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벤스 부통령이었군요. 벤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단언컨대 우리 대통령이 훨씬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부통령으로서 그냥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 미국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항상 꺼내 놓잖아요. 예를 들어 뭐 UFO 외계인을 지금 키우고 있다. 뭐 의회에서 증언까지 나왔잖아요. UFO가 그동안 있었는데 뭐 숨겨왔다. 뭐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공군의 증언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정말로 외계인이 침공을 한다면 맞서 싸울 상대는 영화에서처럼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이 도대체 뭘 지금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뭔가 트럼프가 아무리 허풍을 떨더라도 그 미국 자체의 힘 있죠.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일단 내놨는데 이게 끝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히토류를 예상을 못해서 지금 아킬레스건을 쥐어서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카드가 이거 하나가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걸어온다면은 미국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물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AI 쪽에는 더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맘 놓고 그냥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추격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자극제가 된다. AI 발전에서는 자극제가 될 거예요. 지금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뭐 지금 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캠브리콘 같은 회사도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젠슨 왕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자극을 하면은 자국 굴기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게 벌써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맞춤형 칩을 안 받는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냥 이게 사실 맞춤형 칩을 안 받는다고 자존심 때문에 선언을 해버리기에는 반도체 씬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로 한다면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는 지금 저기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거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냥 자존심 때문에 칩을 거부한 것으로는 안 보여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고 판단이 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막연히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나 반도체 씬에서는 오히려 이런 전쟁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굉장히 지금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두 다 지면 안 되거든요. 미국이나 중국도 다 하나라도 이기는 게 있어야 이 협상 카드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도 뒤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하나라도 한 발꿈치라도 앞선 거를 어떻게든 우위로 지금 협상에서 잡으려고 하나둘씩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과연 벤스 부통령 말대로 이게 다 꺼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벤스 부통령 얘기대로라면 중국이 계속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지금 확신을 안 하고 있잖아요. 푸틴하고 협상도 쓸데없는 협상을 안 한다고 치워버리라고 했고 그럼 시진핑과 만나는 것도 만약에 쓸데없는 만남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안 만나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에 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11월 1일 날 뭐 150%, 110% 관세 부과를 예고한 그 시일을 앞두고 지금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일주일간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시점에 주가도 굉장히 과열권에 있는 기술적 위치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식들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조금 주식시장이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제시한 그 AI 플러스 구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중국이 뭔가 AI 쪽으로는 가속화시킬 그럴 방침으로 예상이 되는데 AI 섹터는 좀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긴장감으로 인해서 또한 그런데 이제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등장을 할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좀 숨죽여 있으면 될까요? 뭐 비중을 축소한다라거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저처럼 마음이 쫄 그 분들은 이거 이렇게 과열권에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우지수만 강한 거 보이시죠? 다우지수에 있는 그런 코카콜라나 S3M 같은 종목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뭐 여성분들 자궁근종센터라고 아시죠? 자궁근종센터 갑자기, 예. 병원마다 다 있어요. 자궁근종이 얼마나 많으면. 네. 근데 거기 대부분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하거든요. 지금 다빈치 로봇 수술 만드는 업체 있죠. 그런 업체들 지금 확 빠져 있을 때 샀으면 지금 어제 또 실적 좋게 나와서 15% 급등하거든요, 하루에.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지금 과열권에 다 접어들어 있는데 제가 그때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빠질 때 있죠. 그때가 전부 다 매수 기회란 거죠. 제가 지금 몇몇 개 얘기 드렸었어요. 몬스터 베버리지도 얘기 드렸었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폴레도 얘기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전부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를 100%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저런 이슈, 거시경제 이슈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시경제 이슈가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무엇인가?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다 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란 자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유동성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투자자산에서 빼가지고 지금 다 안전자산으로 간다? 안전자산이 금도 오르잖아요, 사실. 근데 투자자산이 지금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증시가 다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산이 오르고 있는데 내가 유동성의 힘을 지금 실감을 해야 될 때 혼자서 유동성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미국 주식 안에서 배분 그것이 지금 저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차익 실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완전 등지고 현금 100%를 갖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사면 언젠가 이득이 나거든요. 네, 미국 증시 내에서의 어떤 그 다른 섹터들에 대한 탐색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간밤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매출은 선방을 했는데 수익성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 무엇인지 일단 1분 브리핑부터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현지 시간 20일 장 마감 후 발표됐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281억 달러의 매출과 0.5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 7천만 달러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0.54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 전 구매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3분기 말 중국과 유럽 시장의 판매 회복도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이익률 측면에서는 가격 인하와 생산비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매출은 선방했지만 수익성 회복이 관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익성은 안 좋았는데 매출이 좋았던 포인트, 이 3분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9월에 종료가 된 전기차 세제 혜택 이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아까 혹시 종목명 궁금하신 분 계실까 봐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네. 다빈치 로봇 회사. 그 21선, 20개월 선 근처로 빠질 때마다 사니까 이렇게 오르죠. 그렇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다 나왔죠. 매출액은 지금 좀 올라갔는데 순이익이 지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이 세제 혜택 종료 앞두고 그냥 땡겨서 산 수요 때문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빠지고 있죠. 지금 이 유럽하고 지금 중국이 문제잖아요. 지금 유럽하고 중국이 문제인데 유럽은 사실 글쎄요. 지금 만약에 앨런 머스크가 조용히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거든요. 지금 전미율 차트가. 앨런 머스크가 유럽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안 했으면은 어땠을까? 뭐 가정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괜히 그 극우 정권을 지지하는 바람에 유럽의 진보주의자들의 그 뭐 성을 내서 그분이 깎였다. 뭐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그냥 어떤 그 경쟁력이 하락했을 수도 있죠. 네. 지금 섹시 모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섹시 모델이 더 이상 섹시하지 않다는 거죠. 섹시 모델을 이어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나왔는데 그 너무 결이 달랐고 지금 약간 실패작으로 지금 맞아요. 머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섹시 모델을 이을 만한 뭔가 다른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후화됐다고 지금 표현을 하던데 언론에서는 노후화된 섹시 모델이다. 노후화된 그렇죠. 네. 노후화된 섹시 모델이 더 이상 섹시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SEXY 모델이 더 이상 섹시하지가 않아요. 지금 거기서 뭐 YL이라고 붙여서 중국에 나오고 이런 건데 그건 Y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니퍼라는 것도 거기서 Y에서 파생된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모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서는 중국 전기차한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하고 캐나다 그나마 거기서 점유율이 덜 깎였어요. 지금 보니까 중국하고 유럽에서 깎이는 부분이 지금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 세제 혜택 종료 전에 땡겨가지고 사서 오른 거라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액이 올랐지만 순이익이 지금 하락한 걸로 봤을 때는 이미 그 경고가 지금 날라온 거잖아요. 그럼 다음 분기 때 어떡할 거냐? 이제는 세제 혜택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섹시하지 않은 섹시 모델을 뭐 만회할 새로운 모델이 나오던가 아니면 중국 전기차를 이길 무슨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던가 해야 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기에는 중국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악재가 닿지만 다 닥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AI 그록3 우리는 솔직히 챗GPT를 많이 쓰고 그록3 저도 안 써봤어요. 그록3가 막 뛰어난다고 뭐 평가지표가 나와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거 있잖아요.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록3를 어떻게 하면은 점유율을 높일 것인가. 일단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사 제품에 다 깔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이 왜 거기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iOS 걸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안 쓰죠. 애플 아이폰에 안드로이드 왜 탑재합니까? iOS 탑재하면 애플 아이폰에 유저들이 이미 다 iOS를 쓰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다가 그록3를 넣은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하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테슬라가 매출액 늘리고 있는 거 지금 다른 자동차 판매 말고 로봇 쪽. ESS로 전기 팔고 네, 있다고 에너지 했잖아요. 저장 장치. 네. 그거를 그록3 개발하는데 또 써요. 그 배터리 팩을. 네. 그러니까 서로 완전 연관관계를 맺어놨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XIA랑 이 어떤 그 돈을 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근데 아까 어제 말했듯이 주주제한위원회에서 그걸 반대하라고 했다며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위협 요인이죠.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거랑 주주랑 지금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방향이 일치해야 이제 기업이 잘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6시 30분부터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됩니다. 이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 택시와 관련된 또 확장 이슈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글과 관련된 브리핑이네요. 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글 클라우드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과의 대규모 계약 논의를 통해서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엔트로픽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계약이 성사될 경우 엔트로픽은 구글의 AI 전용 칩 TPU를 활용해 자사 초거대 언어 모델 클로드의 학습과 운영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논의는 구글 클라우드가 AI 연산 인프라의 기술력과 확장성을 입증할 기회로 평가됩니다. 특히 구글이 자체 개발한 설계한 TPU는 고성능 AI 처리에 특화돼 대규모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히는데요. AI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엔트로픽은 최근 기업 가치가 1,830억 달러에 돌파했으며 기존 파트너인 AWS와도 협력 중이어서 이번 계약이 성사됐을 때 구글과 아마존 양강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이 엔트로픽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AI 동맹이 좀 맞서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가 걸려 있죠 지금. 네, 너무 많이 걸려 있죠. 지금 네. 일단 구글이 지금 신고가를 갔는데 그때 빌 에크먼이 구글 안 좋을 때 했던 얘기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구글이 그때 레드 코드가 뭐 발령됐다고 뭐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어요. 뭐 오픈 AI, 챗 GPT가 나와서 이제 구글의 검색은 망했다. 누가 구글 검색창에다가 질문을 칠 거냐. 다 챗 GPT가 치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구글 신고가 갔어요. 구글의 저력을 믿으라고 했었던 빌 에크먼이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또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도 경쟁이. 오픈 AI가 지금 여기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오픈 AI가 뭘 내놨냐면은 검색을 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말한 위협을 아예 지금 전면전을 내세운 겁니다. 검색 엔진을 내놨단 말이에요. 지금 오픈 AI가 구글이 하고 있는 그 판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슈퍼칩을 쓰고 있죠. 오픈 AI는. 근데 여기는 지금 구글이 자체 칩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칩의 경쟁에서 엔비디아의 칩보다는 그냥 구글의 칩을 쓰면서 더욱더 조금 저렴하면서 맞춤형 칩을 쓰겠다 이런 것이고 그럼 엔비디아의 칩에서의 어떤 독립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 클로드가 물론 보안 관계이긴 한데 직접 쓰시는 분들은 사실 근데 클로드는 소설을 엄청 잘 쓰거든요. 근데 클로드랑 지금 챗GPT랑 어떻게 보면 같이 LLM이기 때문에 이게 또 경쟁하는 LLM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여기 붙은 거예요. 또 오픈 AI의 챗GPT랑 이 지금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랑 구글이 그 처음에 벌였던 그 전쟁이 있잖아요. 네. 그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았음을. 이게 다른 M7 기업들을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경쟁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어느 곳은 협력이고 어느 곳은 경쟁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랑 완전 벌수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네네.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지금 네네. 여기서.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까 보시면 나오잖아요. 구글, 아마존, 그다음 아마존이 그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구글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서비스 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골고루 걸려 있고요. 근데 여기 구글의 TPU를 이용하는 것이랑 엔비디아 슈퍼칩을 이용하는 거 여기가 또 나뉘어 있는데 또 병용해서 쓰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쟁이자 어떻게 보면 확산이 이게 잘 되면 같이 성장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누구 하나만 사는 건데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네. 미중 무역 분쟁이라던가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은 요런 것이 무슨 뭐 저기 한 명이 죽는다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예요. 왜냐면 지금 이 AIC는 엄청나게 먹거리가 커져서 포도송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없어져서 마른 포도나무까지를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저기 설화에 오르기가 재밌는 거죠. 그 당시에도 생각해보세요. 그 엄청난 호들갑이었다니까요, 지금.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뭐 VS를 해가지고 구글이 망한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같이 컸잖아요, 같이. 구글의 지금 엔트로픽이 운영하는 클로드도 컸고 오픈 AI의 챗 GPT도 컸고 오히려 둘 다 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장은 둘 다 크는 시장이지 누구 하나 죽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가지고도 이제 쓰기는 재밌죠. 오픈 AI가 계속 맞서네. 구글의 검색 엔진까지 도전을 한다고? 야, 누가 이기겠어? 그게 아니라 이 두 명이 혹은 세 명, 네 명이 그록소리도 있고 많잖아요. 이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대항하여 오히려 그런 자극을 받아서 얼마나 인공지능을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이제 주렁주렁 걸려 있으면 또 투자자분들은 이 포도가 좀 떨어지길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네, 메타가 AI 부문에서만 600명의 감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구조조정이지만 실제로는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재 재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CNBC에 따르면 메타는 조직 계층을 단순화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원은 AI 인프라 기초, 연구 제품 개발 부문 등을 포함하며 메타의 최고 AI 책임자인 알렉산더 왕이 사내 메모를 통해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는 조직 규모를 줄여서 개인의 책임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메타가 AI 사업을 재정비하며 오픈 AI, 구글 등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메타는 143억 달러를 투자해 스케일 AI 핵심 인력을 영입하고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를 신설 부서로 출범을 시키는 등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메타는 루이지애나에 27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투자 확대로 메타의 AI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도 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픈 AI는 챗GPT로 대박을 내면서 구글의 자극이 이끌었고, 구글은 역시 저력으로 인해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테슬라는 그록 3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여러 가지 AI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타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애플 이런 데가 그 지금 LLM을 이 정도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좀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주가는 거의 사상 최고가긴 합니다. 네. 그리고 메타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싸움이거든요. LLM을 키우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LLM을 키우고 싶은 온갖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이 이제 조금 데이터 센터를 항상 한 곳에 하지 못하죠. 저번 얘기 들었다시피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기 때문에 화재 나면 거기 한 곳에 몰려 있으면 끝장납니다. 우리 지금 여러 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배분을 해요. 엔비디아 슈퍼칩만 쓰는 것도 아니고 자체 칩도 개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협력 관계이자 경쟁 관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파이가 먹을 게 많다는 게 이 얘기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하나만 한다면은 그 한 곳만 살아남고 다 죽어야 돼. 근데 다 살고 있잖아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너무 모자르니까. 테슬라가 만든 데이터 센터, 메타가 만든 데이터 센터, 구글이 만든 데이터 센터, 뭐 지금 아마존이 만든 데이터 센터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모자라요. 얘네들은 나중에 땅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데이터 센터 임대해주고 네. 이런 모델이 코오이브 같이 분사돼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독립된 어떤 기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타의 어떤 걱정은 애플의 걱정보다 덜하다. 메타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구축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팔아도 지금 돈이 엄청 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뭐 이 그 페이스북의 모회사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지는 게 아니냐. 인스타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지금 저기를 붙이고 있죠. 다른 또 붙었잖아요. 스레드. 예, 스레드가 또 네. 붙고 계속해서 이런 SNS의 발달, 최고의 SNS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메타도 결국에는 신고가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타도 결국 8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고점 부근입니다. 790.57달러까지 이제 터칭을 하고 그 부근에서 현재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메타입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월가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LG화학과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 외신에서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LG화학이 급등을 했는데 해외 행동주의 펀드 한국 시장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자, 이름은 역시나 최근에 저희가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던 펠리스 캐피탈인데요. LG화학 지분을 공개하면서 변화를 좀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 보였고 LG화학 주가가 이 때문에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주가 거의 뭐 5년 만입니다.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유 바로 이 이슈 때문일 텐데 어떤 얘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LG화학이 어저께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건 아니고 5년 만에 상승폭이 최대였다라고 네네.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페리스 캐피탈은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라는 거는 저평가된 주식, 물론 모든 주식 투자가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그다음에 그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다시 차익 실현하는 건데 행동주의 펀드라고 한다면 그 저평가된 관점이 무엇이냐? 주로 이제 회사의 지배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너네가 불필요한 어떤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너네가 사실 계열사가 있는데 이 계열사가 너네에게 큰 효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노릇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갖다가 지목을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행동주의 펀드는 때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현재 기존 경영진의 어떤 퇴진이라든지 퇴진을 다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경영진에 바꿔 얘기하면 이사회에 진입하겠다라는 것이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요점입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SK스퀘어도 그 페리스 캐피탈이 지분 1% 들고 나갔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때 이제 페리스 캐피탈이 원래 어디서 시작했냐?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있을 때 엘리엇이 거기서 반대를 하면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 엘리엇에 반대했던 그 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새로 차리면서 나온 펀드가 이제 페리스 캐피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잘했던 것을 갖다가 그 강점을 제시하면서 딜소싱이 나오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 펀드에다가 돈을 모아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이 페리스 캐피탈이고 이번에도 LG화학에 대해서 지분 1%를 투자하면서 LG화학의 지배구조를 갖다가 좀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좀 안에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구조를 봤을 때 지금 LG화학의 지분의 대부분을 또 LG화학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주력화학 분야의 시황보다는 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좀 LG화학을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LG화학의 뭐 여러 사업부인데 그중 안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LG화학이 81% 들고 있습니다. 81% 들고 있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에 따라 주가에 따라서 LG화학의 주가도 같이 이제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차트를 보시면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고 있다는 흐름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흐름이 일치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 들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은 106조고 LG에너지솔루션은 30조가 안 됩니다. 27조쯤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80% 지분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0.8만 곱하더라도 LG화학의 시총은 80조가 돼야 되는데 80조는커녕 30조가 안 되니까 3분의 1에 그쳤다라는 것이 페리스 캐피탈의 주장이고 3분의 1에 불과한 저평가를 갖다가 내가 되살려달라, 이걸 복원시켜달라는 것이 요청이다. 그러면 너네들이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내가 대신 들어가서 페리스 캐피탈도 자기가 주주니까요. 대신 들어가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경영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LG화학에 대한 페리스 캐피탈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제 LG화학의 주가가 이제 상승할 것이고 상승을 어제 반영을 해서 어제 주가가 이제 13% 상승을 했습니다. 최종 상승했고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논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주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LG화학의 주가가 2021년 2월을 최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펠리스 캐피털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상장을 되돌리자는 요구를 했다라고요. 예, 그 상장은 뭐 사실 뭐 아까 화면에 제가 다 보여드렸지만 상장 22년에 됐기 때문에 그럼 상장을 되돌리기는 어렵고 왜냐면 이미 벌써 LG에너지솔루션의 주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신 LG에너지솔루션의 그 높은 시총을
그대로 LG화학에 반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반영을 해달라라는 것이 LG화학에 대한 팰리스캐피탈의 요청입니다. 단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너네가 81% 들고 있는데 사실은 지분법 평가액이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는 50%만 들고 있어도 그대로 이제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81%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서 10%, 20%만 팔아도 그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 다른 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거나 그렇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팰리스 캐피탈을 비롯한 LG화학의 주주들의 그 요거는 이제 만족이 된다. 그러니까 LG화학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 팰리스 캐피탈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LG화학의 이제 주주가랑 경영진이 반응할지 이제 규칙가 주목됩니다. 네, 주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주들의 반응은 어쨌거나 어저께 13% 올랐으니까 주주들의 반응 되게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고 그리고 어저께 팰리스 캐피탈 외국계 펀드이기 때문에 어제 또 외국인들이 LG화학의 주식을 대거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어떤 외국인 주주들도 호응이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전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LG와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키옥시아, 낸드 수요가 급증하면서 2분기 실적이 깜짝 전망도 나왔네요. 자, 키옥시아가 어떤 기업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좀 그 부분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옥시아 일단 영업이익과 매출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자,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키옥시아는 이제 일본의 낸드 플래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92년도에 디램에서 처음으로 이제 1위를 갖다가 고소하기 전에는 일본이 이제 1위 기업 된 낸드 플래시 디램의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후지스, 그다음에 도시바로 넘어갔는데 도시바가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사실은 또 그때 낸드 플래시가 이제 업황이 안 좋으면서 도시바가 부득이하게 여러 군데서 투자를 받으면서 사실은 재편해서 사명을 바꾼 것이 이제 키옥시아입니다. 하이닉스 자체도 사실은 이제 생각해 주시면 옛날에는 현대전자, LG전자 반도체를 합쳐가지고 이제 출범한 것이 하이닉스인데 이거는 이제 SK가 인수하면서 SK 하이닉스 사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옥시아 역시 도시바에서 그 있던 기업을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키옥시아 됐는데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외부의 자금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외부 자금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키옥시아의 그 영업이익과 매출 올라갔던 것이 SK 하이닉스랑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이와에서 지금 상당히 전망을 좋게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호조가 예상이 되는데 이 낸드 플래시 기업 또 다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차트와 함께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옥시아 물론 이제 1등은 마켓슈어 1등은 삼성전자고 2등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사실 많은 기업들인데 키옥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샌디스크가 있고 웨스턴 디지털이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기업이고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세 기업 모두 차트를 보시면 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면 한 그 5월, 6월 지나봤던 세 기업이 계속 쭉쭉 뻗어와서 심지어 이제 키옥시아는 YTD 어제 이제 종가 기준에서 YTD가 320%, 그 다음에 샌디스크 330%, 웨스턴 디지털도 17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결국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디램에서 시작된 슈퍼사이클이 점점 옮겨 퍼지면서 낸드 플래시 쪽으로도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본적으로는 디램의 어떤 그 AI 영향권은 간단하게 HBM의 8장, 12장을 만들어서 생겨야 되는 어떤 수요인데 여기서 이제 AI 서버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르게 낸드 플래시도 필요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낸드 플래시가 수요가 생기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업, 그러니까 1등, 2등이 아닌 3, 4등, 5등 기업들도 수익률이 엄청난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거뒀다. 그 수익률을 거둔 것이 실제로 매출로도 확인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키옥시아의 부활이 SK 하이닉스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낸드 플래시에서도 SK 하이닉스가 2등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 4등 기업인 이 기업들이 사실 매출과 업황이 좋아지면은 그러면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냐 이런 전망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지분이 14%, 거기다가 이제 CB 물량까지 합치면 거의 30%에 가까운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CB는 아직 보통적으로 전환하지 않지만 조건이 다달하면 보통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028년까지는 추가로 키옥시아의 지분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28년 지나가면은 그 사이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갖다 갖게 될 텐데 추가로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지분을 갖다가 인수하게 된다면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경영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경쟁으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키옥시아 진입법 평가이익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진입법 평가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키옥시아의 실적 반등과 더불어서 메모리 업황 반등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테슬라가 드디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사실 시간외에서의 주가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한데요. 바로 현재 시간의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흐름, 제가 종전에 오프닝 때 브리핑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때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서 3.5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규장에서도 거의 1%대 하락을 보였는데 추가로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자마자 하락세가 더욱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점이 테슬라 실적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바로 보도록 하시죠. 우선 명확합니다. 이 대부분의 최근 M7 기업들이 실적과 또 주당 순이익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한다.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부정적인 그런 항목에 제가 전부 다 빨간색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매출을 경우에만 예상치를 상회했지 조정 EPS, 주당 순이익에서부터 벌써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서 말이죠. 특히나 이 예상치 대비 전년비 실적으로 봐도요. 이 조정 EPS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량 급감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실제 수익 관련한, 그러니까 이 총 이익 관련한 부분들이 전부 다 빨간색 불을 켜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이너스 흐름이 나온 거죠. 우선 영업이익은 16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도 40%나 급감했고요. 또 이어서 총 이익률도 상당히 중요하죠. 18%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이 전년비 대비해서는 185bp나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번에 정말 역대급 차량 판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왜 대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맞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현재 사업 부문별 매출 제가 3가지를 모두 다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 판매가 약 50만 대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 바로 이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차량 구매를 서두른 선수요 효과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세액공제 효과로 인한 반짝 판매라는 분석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년 대비 이익이 명확하게 감소했고요. 또 이제 완전히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가 종료가 된다면 10월 1일자로 이후에 4분기부터는 전기차 판매 급감이 예상이 된다. 이 실적표만 봐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코멘트와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차량 인도량은 거의 50만 대를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또 에너지 저장 실적 역시 상당히 12.5기가와트시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 FCFS 이 프리 캐시 플로우 이 부분이 39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46% 증가, 또 현금 및 투자 자산 부분도 24% 증가하면서 이 현금 유동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컨퍼런스 콜에서의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캣과 테슬라 세미, 또 메가팩 3에 대한 2026년 양산 일정이 크게 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획에 맞춰서 순항 중이다라는 코멘트가 잇따라서 나왔고요. 또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머스크는 사실 이 옵티머스를 미래의 가장 큰 실적원으로 하나 꼽았는데요. 이 1세대 생산 라인이 현재 설치 중이다라는 말이 덧붙여지게 되면서 옵티머스 오늘 관련주들 국내장에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에 대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급부상했다라는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 한국에 이어서 또 대만과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분기 최고 인도 실적을 달성한 테슬라. 또 그 이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는 전 지역에서 현재 이 로보택시 앱의 iOS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 대기자 명단 등록도 북미 지역에서 오픈이 됐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FSD 슈퍼바이즈 규제 관련해서 승인 대기 중이다. 그러니까 출시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아예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출시가 됐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또 이어서 이 FSD 슈퍼바이즈드 이 버전 14버전을요, 드디어 10월 중에 배포를 시작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끌어모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부진했던 테슬라,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약 4% 급락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마감 실적 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사들 다시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사는요. 이 시장이 조금 뭐라 하게 됩니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시장이죠.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을 하는데 이제 3,800선 넘어 3,900선 근처까지 자꾸 이제 도전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플러스 나오기도 하고, 근데 뭐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 주도, 물론 요 며칠 사이에는 좀 분위기가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보다는 개인이 좀 들어오거나 또는 기관이 들어오는 이렇게 약간 수급 주체들도 순환매라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새 정부 들어서죠.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장이 40% 이상 급등할 때 코스피가 이 시장을 끌고 왔던 주체는 뭐 단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지난 한 6개월 동안 12조 넘게 사면서 주시장을 좀 끌고 온 그런 모습인데, 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면요. 주식 활동 계좌 수는 한 500만 개 가까이 늘었죠. 9천만 개에서 9,500만 개, 9,469만 개, 그러니까 거의 500만 개 정도가 늘었고, 투자자 예탁금도 57조에서 80조까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식 활동 계좌도 늘고,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대기성 자금이죠. 주식시장에 언제든지 투입이 될 수 있는 정도 근 3조 이상 이렇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주식을 대거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이제 이데일리는 이제 제2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팬데믹 때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이걸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때가 이제 뭐 제1의 동학개미 운동, 그때가 이때면 출발점이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수급 주체가 되는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좀 벌어질 법하지 않느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체 어떤 기사의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좀 두 가지 기사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다 여기서 좀 응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표인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외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순매수를 대거하고 이런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전격적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던 지난 5월 이후부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메가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도 섹터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우리가 또 잘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나라 밖에서든 국내에서든 이 반도체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각종 리포트들 이런 보고서들을 좀 종합을 해봐도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게 일시적인 소위 말하는 시즈널한 사이클이 아니라 약간 상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 2, 3년 가고 또 다시 거품이 꺼지고 이런 식의 사이클이 아니라 2030년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또는 그 이상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굉장히 뭐 이걸 사이클이라 할 수가 없네요.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이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건데 이거는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강세가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코스피를 뭐나 코스닥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시장이 좀 3,800 넘어 3,900선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4,000 가까이 좀 시장이 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 이재명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문제를 좀 하나하나 다뤄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좀 계속해서 하나하나 1, 2, 3까지 좀 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좀 나올 예정이고 여기에다 배당토도 분리과세 문제도 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이라고 여겨졌던 국내 주시장의 제도가 이렇게 주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선진화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우상향 되는 게 뭐 당연하다. 이게 이제 언젠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계좌 수도 크게 늘었고 고객 예탁금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신용거래윤제장고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 규모도 작년 말에 15조쯤이었던 게 현재는 24조로 그 1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시장에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자금이 이미 많이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끌고 왔던 이 3,800, 900선 이 코스피 장이 개인들이 만약 외국인처럼 이렇게 수급에 붙어준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하는 게 첫 번째 좀 기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럼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은 어떠냐?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었다는 말씀드렸고 신용융자 거래 잔고도 크게 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결국 지금 현재 개인 투자들의 움직임은 아직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수급 주체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뭐 저도 여러 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버스 투자도 굉장히 좀 활발하고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인버스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뭐 곧버스든 인버스든 이제 시장이 하락할 것에다 투자하는 거죠. 그것도 있는 반면에 사실 더 큰 거는 수급적으로 더 큰 거는 해외 투자 즉 서학개미의 이 미국 시장 투자 규모가 사실은 연일 계속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들이 국내가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돈이 밖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 대한 부심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내 증권가라든가 또는 이제 큰 손들 또는 스마트머니들 이런 것들을 집계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국내 주시장은 4천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5천을까지 가는데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 밸류를 따지는 지수를 보더라도 PBR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5천이 갔을 때 우리 밸류가 한 1.7배 정도 되는 거죠.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한 PBR 기준 한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5천을 넘어서도 그 이상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최근 연일 뭐 사상 최고치인데 이게 요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 아베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가 10년 이상 진행이 된 결과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꽃을 핀다. 이른바 화양 연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당장 5천을 갈 수도 있지만 그 5천이 안정적으로 5천을 딱 받치고 또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매년 6, 7% 이상으로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이런 기업들이 자꾸 많아져야 된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 개선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종국적으로 개인들이 들어오고 이 개인들이 서학개미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우리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이데일리 기획기사, 즉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이 될 거냐. 이 주제의 기획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인 얘기 좀 해보죠. 배터리주 오늘 이번 좋습니다. 표부터 좀 바로 볼까요? 2차 전지 관련주 등락률만 보시더라도 에코프로는 무려 최근 한 달도 안 됐죠. 이달 들어서 84%가 이거는 뭐 폭등이죠. 에코프로비엠도 46%, 포스코 퓨처엠 40% 등등등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ETF 상품 중에서 2차 전지를 담고 있는 상품들의 수익률이죠. 레버리지 상품들이 특히 많습니다. 1, 2, 3가 4까지가 내 레버리지인데 뭐 수익률이 다 50% 이상이고요. 그냥 2차 전지 소재만 담고 있는 이런 ETF 상품들도 40%를 훨씬 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아니고 ETF 상품들 웬만한 것만 담아도 저렇게 3, 4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불을 붙인 거는 ESS 이쪽에 대한 시장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뭐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그 수혜 그걸 우리가 입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물론 시차는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아무 종목이나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일단은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오르긴 하는데 아무 종목이나 계속 오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ESS라든가 뭔가 그래서 그다음에 탈중국 뭐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탈중국 이런 것들이 좀 앞서가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좀 이제는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얘기 좀 해보죠. 석유화학 시장 침체 터미널에 끝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의 최근 주가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큰 종목, 뭐 중간 종목들 대부분 다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가가 좀 오를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 개선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나오는 걸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이 에틸렌 설비가 글로벌하게 좀 폐쇄가 좀 잇따라 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폐쇄 때문에 이 공급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급 자체도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틸렌 순 증설 규모가 계속 줄어서요. 올해 464만 톤 정도인데 내년에는 350만 톤, 2017년에는 300만 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도 줄어드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 폐쇄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존 설비 업체들도 그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다음에 좀 내년에 글로벌 에틸렌 수요가 올해보다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이게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석유화학 업체들도 석유화학 업계도 구조적으로 좀씩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유가까지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힘을 좀 보태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데들이 워낙 핫한 데들이 많아서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석유화학 쪽은 한번 턴어라운드를 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뭐 조 단위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폭도 상당히 뭐 베타가 크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뭐 석유화학 업체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슬슬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서 보시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우선은 다시 한번 좀 미중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전거래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었죠. 중국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서 어제부터도 약간 그런 발언들이 이어 나갔었는데 이것 역시도 잠깐 그냥 에이펙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블러핑이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중에 관해서 네. 또 얘기한 것들은 이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발언으로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AP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노이즈로 인해서 변동성은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그렇죠. 어제 미중시는 이제 미중 갈등 우려, 이제 특히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서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제한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유출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의 의심이 좀 있어요. 유출이요? 어떤 네, 유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코인 시장이라든가 기술주들 네. 이제 나스닥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죠.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 코인 시장에서 급락세가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좀 약간 네, 네, 선반영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 전에도 그 트럼프 그 가족 일가와 그리고 이제 내부자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서 롱숏을 거의 100% 확률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유람선을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나오기 전에 코인 시장이 먼저 급락 나온 것들은 좀 그런 것들 예고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일 때 코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약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내부자들의 롱숏 포지션이 항상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있더라는 요새. 것이고, 네. 그리고 어제는 그리고 이제 그 CNBC 진 크레머가 오클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개선이나 이런 펀더멘탈에 기반하지 않고 오로지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그 폭등을 했던 오클러라든가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제 13% 이상의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체로 좀 퍼져나가는 네. 그림이 나타났는데, 다만 이제 그런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다 확산된 건 아니고 이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리고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대기하는 그런 모드도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고가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신고가 이 위치에서 네. 이런 노이즈가 있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조정의 빌미가 되는 건 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짐 크레머의 발언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클로뿐만이 아니라 양자 컴퓨팅 이쪽도 상당히 최근 들어가지고 고평가 과열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매출을 막상 열어보면요, 우리나라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매출만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AI 반도체까지 좀 같이 과열 논란이 확산된 게 오늘의 주요 하방 압력이 아니었나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이어서 테슬라 실적도 상당히 좀 경계감을 많이 키운 요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 더 키우고 있습니다. 거의 4% 이상 빠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딱 헤드라인을 봤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이어서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저는 조금은 아쉽네요. 그 시장에 기대하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었고요. 네. 이제 차량 인도량은 49만 7,099대라서 전년 대비해서 7% 증가가 나타났고요. 네. 매출 같은 경우는 그 281억 달러, 그러니까 예상치는 262억 달러라서 예상치는 넘어갔고 전년 대비 한 22%의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그 조정 EPS가 0.5달러로 해서 0.54달러보다 컨센 하회하면서 전년 대비 31%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16억 2천만 달러로 컨센이 16억 5천만 달러 대비해서도 하회를 했고 전년 대비 40% 감소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한 거에 비해서는 네. 좀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가 영업 현금 흐름은 상당히 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측면 좋더라고요. 좋게 네. 나왔고, 그리고 현금이라는 투자 자산 같은 경우도 416억 달러 정도 있어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은 양호했고 에너지 저장 용량 설치 부분도 12.5GWh로 전년 대비 81% 증가가 나타났고요. 네. 슈퍼차저 커넥터도 한 18% 증가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3분기 실적 데이터는 양호한 편인데 네. 시장은 기대했던 건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들이 좀 실망 매물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전망치를 이제 IR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물량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네. 그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재정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게 뭐 보조금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자동차 및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비용 구조, 내구재라든가 관련 서비스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정량적인 것들 많은 변화가 있어서 측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테슬라 차량과 그 에너지와 그 미래 성장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잘 하고 있으니까 일제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잘 이제 그 성장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거시 환경이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가속도 속도, 공장 생산 증설 속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뭐 물량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현금은 뭐 충분히 유동성 그렇죠. 가지고 있다. 유동성은 더 이익도 좋죠.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가 절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성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업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얘기를 했고 또 사이버캡, 테슬라 세미 트럭 그리고 메가팩 3 이게 26년도 양산 준비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얘기인데 시장이 원하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죠. 뭐 엄청 새로운 소식은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원하는 얘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제가 들어올 때 마이너스 3.71% 하락 중이었거든요. 시간에 네. 한 80점 발표 시점만 해도 거의 그 약보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나서 오늘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좀 기대감을 올랐던 그 국내 관련 주들도 오늘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또 이제 실적이 뭐 주당 순이익도 안 좋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빠지나 하고 지켜보니까 이런 분석이 중간에 하나 뜨더라고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차량 인도량은 역대급을 기록을 했지만 이게 곧 차량 세액공제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7,500억 달러의 보조금이요.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수요가 몰려서 진짜 반짝 증가한 것이다. 이게 만약에 완전히 좀 철폐가 된다면 다시 좀 인도량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연방 정부의 그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네. 7,500달러죠. 7,500달러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되지만은 지금 자동차 기업들 개별 보조금이라든가 일부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한번 3,500달러 정도의 그 보조금을 주는 곳들도 있어서 아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제 테슬라도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에 대한 급감에 대해서 몇 분기 정도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네네. 부분들이 시간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판매 데이터를 실제 눈으로 보면서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시장의 우려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좀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이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 중인 만큼 관련된 내용들은 후속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테슬라 하면은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ESS가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2차 전지의 큰 급등 요인으로 부각이 됐는데 요새 보니까 관련해서 뭐 니켈이나 흑연 이쪽 움직임도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크게 찍고 대반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 연속 그 양보기 나오면서 그렇죠. 2차전 섹터의 그 바닥 신호는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주가 저점 탈출 신호는 보여졌고 그리고 주가 상승의 트리거들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으로 시작해서 중국 정부의 히토류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흑연 등의 이제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서 탈중국 공급망의 가속화 거기에 대해서 국내 그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일어났고 그리고 테슬라빨 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LG 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가 급등한 게 네. 두 기업의 급등한 거 공통점을 보면 PLS를 발행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LG화학이 테슬라 쪽에 밸류체인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파나소닉의 지금 양극재 소입경을 공급할 것으로 하기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입경과 대입경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8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얘기를 했던 거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네네. 그게 현실화가 됐고요. 그럼 중립경 대입경 같은 경우는 어디가 들어갈지는 뭐 LNF가 될지 에코프로 BM이 될지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 될지 모르겠지만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NCA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있네요. 네, 그리고 LG화학의 소위경을 납품하는 거는 사실 코스모 신소재가 하고 있어서 코스모 신소재가 갑자기 급등이 나타난 것도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페리스 캐피털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라는 요구를 했다 뭐 그것 때문에 급등이 네, 나왔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네. 팔 수 있는 지분이면 네. 할인율이 한 50% 정도이고 팔 수 없는 지분일 때 한 할인율이 70에서 80% 정도 될 거다. 네. 그래서 LG화학을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반복이 되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네. 테슬라 그 파나소닉의 납품이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는 요게가 같이 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쵸. 조정을 받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가장 좀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유 관점에서 의견 좀 드리겠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를 통해서 ESS 시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네. 미래에셋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추정치, ESS 실적 추정치를 55% 상향 조정했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또 가치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이제 51% 정도까지 ESS가 차지한다라고 51%요. 네. 하니까 이게 워낙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AI 데이터 센터의 ESS가 필수다가 해서 지금의 ESS는 AI와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전력 기간도 같이 붙었다는 거로 보여지고요. 네. 테슬라 실적 기대감은 오늘 좀 그게 이제 그 재료가 좀 소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 규제, 반사 규제,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광물에 대한 그 공급망은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리튬, 니켈, 흑연인데요. 그렇죠. 리튬은 좀 다변화가 돼 있지만 니켈은 지금 에코프로가 거의 국내에선 탑이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끌고 니켈을 가고 있죠. 그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흑연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관련 주가 이제 그 흑연으로 부상이 돼서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이쪽이 또 많이 움직였죠.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부터 네. 포스그룹주들 좀 그 관련性있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2차전 섹터 지금 쇼커버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라갈 때 쇼커버가 크지 않았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 급격히 들어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에코프로로 비롯해서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 수량이 급감했어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급등세는 쇼커버링이 나타난 거고 일부는 쇼스키드도 당한 게 아닌가. 저점에서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지금 저점 대비 지금 100%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쇼스키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시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리고 3분기는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좀 2차전에 수급이 좀 넣은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게 그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보다도 그 물론 ESS 쪽은 뭐 펀더멘털의 상향이 있겠지만은 전기차 쪽은 그런 건 아니라서 이게 이제 수급과 이부 이제 센티가 좋아지는 부분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추경 매수하는 건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추경 매수까지 가기에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펀더멘탈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업종을 한번 볼 텐데 이제 뭐 국내 조선 3사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주가 아닐 수가 없는데 뭐 앞으로도 실적 효과는 더 상승을 했으면 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망들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기업들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이제 23일 삼성중공업, 27일 하나오션, 이제 다음 달 3일에 HD 한국조선해양 발표인데요. 네. 이 세 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조 5천억이 넘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전망이 있었죠. 네. 그러면 같은 지난해 대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 성장이 나타나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그 고부가치 선박 선조가 본격화되면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81%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네. 하나오션은 그 상선 부분과 수익성 개선 그 상선 부분 수익성이 개선되고 흑자 기조로 전환되면서
1265%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1265%요.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134% 증가 예상되는데 자회사들을 적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현대미포조선 뭐 합병 이슈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 이제 자회사들의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그 원가가 안정됐다는 것들이 특징적인데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요인들을 보면은 고부 가치 선박 그 건조 비용이 확대가 되고 또 성과가 상승하면서 환율 효과도 있죠 지금은. 그쵸.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어제 급등이 나온 게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설이 좀 시장에 돌았습니다. 지분 투자설이요? 예, 하나오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설이에요. 설이기 네, 때문에 이제 네, 구체적인 말씀 네.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급등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하나 엔진이 장중 5만 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흐름이 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 때문에 좀 급등한 것도 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어서 네. 그런 뉴스가 실제 나오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동일합니다. 뭐 지정학교 위원회에 의해서 특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조선업을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의 반색을 볼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이 여전하고 또 그 MRO 쪽에서는 뭐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는 건 MRO 쪽 사업 그 MOU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4분기 카타르라든가 북미 중동 지역의 그 대형 LNG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있어서 네. 4분기까지 수주 기대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먹거리가 풍부한 조선주들까지 계속해서 기대감 가지고 실적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어서 오늘 금통이 뭐 금리는 동결하는 게 사실상 유력하죠. 아무래도 좀 환율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가 동결된다면 이후에 뭐 스프레드 상황이라든지 우리 증시의 어떤 변화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라든가 환율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도체 좀 워낙 좋으니까 네. 조선 반도체 좋다 보니까 뭐 굳이 금리를 인하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그 동결 확률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이게 동결에 대한 거는 거의 뭐 시장 컨센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그 관련 이제 APEC까지는 지금 뭐 FOMC도 있고 해서 그런 이슈들이 네. 그 관련 그 시장을 좌우할 것 같고요. 시장 전략은 지금 아마 오늘 반도체 종목도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소부장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부장은 밸류베이션 부담이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영업이 80조, 90조까지 보는데 뭐 퍼 그렇죠. 5배, 6배 정도니까 괜찮고 조선 괜찮고 2차 전지들은 오늘 좀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엔터주들은 좀 저가 매수 가능한 것 같고 바이오 섹터는 10월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된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가 그동안 좀 이제 같은 대형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AACR도 그렇고요. 또 뭐 계속해서 뭐 에스모 관련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안 움직였습니다. 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기를 한번 기대감 가져보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원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